안녕하세요. 우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들입니다. 신남. 자, 제가 전 MC로서 후 MC에게 물려주는 그 뭐랄까 기념으로서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들 신남이요. 네. 저번에는 총선 관련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 안보나 경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늘 토론에서는 그 얼마 전까지 큰 이슈가 되었던 사드나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 등에 관련된 토론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각자 포지션을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오른쪽. 네, 그러면 민기 씨부터. 네, 저는 굳이 뭐 좀 쉽게 말하자면은 친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반중하자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한테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해서 저는 이번 토론에서는 친미 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상관없죠? 네. 저는 박상훈이고요. 제 입장은 이제 뭐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은 한국이 이제 중립 외교를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립 외교를 펼쳐야 하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영원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쪽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좀 중국을 경계하는 입장에 서야 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자세한 이슈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대북 정책을 미국이랑 협력하에 그리고 중국과도 협력하에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똑같이 기본 바탕은 똑같고요. 저도 중립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외교가 하도 미국 쪽에 치우쳐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외교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중국에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일단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매우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호감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이미지 자체를 일단 먼저 뭐라고 그럴까요? 먼저 떨쳐버리고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중국을 봐야 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거에 관한 게 일단 그게 제 입장입니다. 중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중국을 일단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국에 대한 네거티브한 그 프로파간다에 일단 속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만큼 중국하고 외교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민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 박근혜 정권이 사실 정말 유례가 없는 말씀하신 그렇죠. 유례가 없던 그 친중 외교 정책, 뭐 친중 오인 정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네. 제가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일단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이죠.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일단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시진핑 현 주석이 이제 당서기를 했었는데 저장성 당서기. 네. 이분이 이제 전라남도 초청으로 잠깐 한국에 왔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때 사실은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밥을 먹고 싶었어요. 식사나 하고 네네네. 저도 그런데 본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과 이쪽에서는 그래도 당석이랑 당대표는 급이 안 맞는다 했는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이게 몇 년도였죠? 이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요. 2005년도. 10년 전이죠. 네, 2005년도.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친박 이쪽 의원 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분이 이제 차기의 중국의 킹이 될 것이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정을 붙이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시진핑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긴 했지만 시진핑보다 더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리커창이랑 시진핑이 그때 뭐 아직 누가 될지는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2005년 때는. 2년 후 2007년만 됐었어도 이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 2005년도 때는 아직 경쟁 중인 상태가 맞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여담인데요. 그때 그 시진핑을 만나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 친박이셨다가 비박이 되셨어요. 누구죠? 그때 왜 그 중국의 대사로 가셨던 분인데 지금 이름은 확인. 아, 구상찬 전 상하이 영사관님이십니다. 참, 구상찬. 비껴놓고 나가지 않으셨나요? 네, 이번에 낙선하시고 네. 그 사실 그 18대 19대에도 낙선하시고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상하이를 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만류를 했는데 그런 구상찬 씨나 이런 중국통 그래도 보좌관들이 얘기를 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6.3 빌딩에서 또 시진핑 주석과 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상 인연이 시작됐고요. 또 시진핑 이 주석님이 여담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이건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 이거 확인 가능합니다. 아, 시진핑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에 2번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던데. 아 그거 할 겁니다. 신중 외교 먼저. 골백해주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죠. 그 인수위 시절에 중국 특사로 갔습니다. 그때 네. 굉장히 환영받았고요. 일단 뭐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시고 인수위 시절에 중국 특사로 누굴 보냈냐 했을 때 그 당시 김무성 대표 그때 김무성 그 중앙관리 아마 그때 대선 그 선거에 그 뭐죠? 뭐 중앙선대위원장 했었을 네, 거예요. 네, 그때 네. 뭐 하얀색 옷 입고 백의종군 한다고. 그래서 아. 되게 그 김무성 대표를 중국에 보냄으로써 이제 중국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중국에게 메시지를 줬던 것이고요. 네. 또 이분도 또 여담 한마디만 더 말하자면 그때 당시 저희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에 보냈던 특사는 공천관리위원장 하셨던 이한국 전 의원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한중 밀월 관계가 사실 시작이 됐는데 이게 여기서 약간 사실은 여기서부터 약간의 한미 관계가 약간은 삐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원래 전통적인 한국의 그 의전 그 프로토콜이죠. 이 네. 의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의 특사를 먼저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씨를 먼저 중국에 보냈거든요.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안 입고 왔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의 말이 있는데 미국과 아마 약간 의도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미국과의 그 약간 대화가 안 맞았다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굉장히 의전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네네. 근데 미국과의 사전 대화가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일단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네. 대사를 임명하잖아요. 이때 네. 대사가 되신 분이 권영세.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총장 하시다 낙선하셨는데 이분 사실 친박이거든요. 친박이었는데 이분을 주중대사로 보냅니다. 아까 그리고 그 형이 말했던 그 구상찬 씨도 상해 총영사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또 대사를 한번 구영세 씨가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신 분이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서 정말 힘세신 분이죠. 우리 국가안보실장이셨던 그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김장수 이분까지 보내가지고 정말 이거는 뭐 중국을 이만큼 위한 사실 김장수 씨 정도 보낸 거는 사실 미국 보낸 거보다 더 약간 좀 비중 있는 인사를 보낸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또 하나 말하자면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전 대통령도 첫 국빈 방문이나 첫 외교는 항상. 미국, 일본, 중국 선으로 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첫 외교 방문은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 그런데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중국으로 갔죠. 네, 그때 그게 굉장히 이슈가 컸었죠. 그렇죠. 그때 사실 중국에서도 뭐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우리 중국한테 또 칭화대 가서 중국어로 연설을 해줘가지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붉은 옷 입었나요? 노란 옷, 붉은 옷 뭐 그렇게 입었을 겁니다. 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좀 최근 일로 가자면 이제 전승절 이게 이제 반파시스트 항일 전쟁 뭐 그런 기념 이랬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게 미국 한국 내에서도 약간 친미 뭐 폴리스 메이커들이나 포린 폴리시 뭐 관련된 주신들 아니면 뭐 의원들도 이거 박근혜 대통령 가는 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부터 이렇게 중국 경사론이 나올 정도로 친중 외교를 펼치는데 과연 이 전승절에 가는 게 맞느냐? 라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갔습니다. 사실 그게 승부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승부수가 맞는 이유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일한 미국 동맹국의 정상 중에 유일하게 그렇죠.
거기에 그 전승절 참가한다고 전승절 참가한 나라들 거의 다고 무슨 스탄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그렇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북한이스탄도 왔죠. 북한스탄도 갔죠. 네. 그리고 심지어 앉으신데도 왼쪽은 푸틴이고 그렇죠. 오른쪽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셨으니까 이제 러시아 다음으로 왼쪽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여기가 본인 시진 아니죠. 사진에 보면 오른쪽이 푸틴이셨으니까 왼쪽이 푸틴이신 거죠.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네, 거죠. 총리위원 여사 바로 옆에 앉은 찍었고요. 참고로 북한이 보낸 그 최룡의 있잖아요. 최룡의 그 당석이죠. 그분은 이제 맨 끝에 있었고요. 그 사진을 찍을 때도 뒷줄 맨 끝에 있을 정도로 북한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네, 중요한 네,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시진핑이 또 굉장히 또 좀 특이하게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만 단독 오찬했습니다. 그게 이게- 딱 단독 오차는 한 명하고만 하는 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게 좀 되게 좀 의전을 좀 넘어선 약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때만은 저기 민기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중국과 외교를 하는 게 네.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제가 일단 요 기본 역사를 말하고 그거는 좀 다음에 얘기해 줄까요? 네네, 일단 그거 먼저. 그러면은 뭐 이쪽 그 중국 측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예전만큼 그렇게 좋지 사드 전 이후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그 전 사드 문제가 없었다면 이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한국에게 좋은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드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이게 굳이 막 악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로 인해서 한국에 좀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찬반론을 떠나서 악재였다. 네, 뭐 지금 사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드 얘기를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근데 일단 저는 저는 사드 얘기 네. 들어보죠. 네. 네네. 뭐 사드에 대한 뭐 간단한 역사를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뭐 그냥 진짜 간단한 설명드리면 뭐 이렇게 2014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 여름에 뭐 미국 쪽에서 미국 이제 뭐 한미연합사령관께서 이렇게 미국이 이제 한국과 사드를 뭐 비밀리에 협의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밝히셨고요. 근데 한국 네. 정부에서는 아니다. 아직 공론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부를 했죠. 네. 근데 이렇게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사드가 다시 나온 시점이 이제 북한 핵실험 이후에 갑자기 네. 이제 저희 정부가 사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사드를 협의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급속도로 갑자기 진행이 됐죠. 근데 그거는 그거 이제 사드 때문에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관계가 조금 나빠진 건 이렇게 갈등이 깊어진 건 맞는데 네. 저는 그렇게 중국이 사드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장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보면 이제 사드가 뭐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한반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좀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만드는 거다. 북한이 네.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뭐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좀 반론을 하자면은 그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좀 이렇게 약간 군사적으로 넘어가는데 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중국 대륙이 이제 동쪽 서부 쪽에 있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몰려 있습니다. 내륙 쪽에 몰려 있어서 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나라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베리아랑 알래스카를 넘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사드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뭐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사드의 뭐 고도나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을 견제하려고 만든 목적인데 중국이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건 그냥 단순한 이런 정치적인 공작에 불과하다. 네. 그냥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 네. 사드 얘기가 나온 김에 아예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네, 네. 지금 사드를 그러니까 찬성하신다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반대쪽 입장에서 보자면 네. 저희가 사드라는 게 사드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무서워하는 거는 레이더인 거죠. 그렇죠. 레이더가 북한을 다 보긴 하지만 그 넘어서 중국 경계선을 넘어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국경 이상도 볼 수 있죠. 네. 왼쪽으로 좀 안 갔습니다. 오른쪽 네, 왼쪽으로.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말하기는 사드를 한번 고정시키면 그 각도 안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관리하고 미군 기지에서 하는데 그 각도가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거 좀 조사를 하는데 사드 갖고 있는 레이더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사드 미사일 하나는 이제 FBR이고 이거는 이제 FBR이라는 미사일 종류는 그 볼 수 있는 거리가 1200km입니다. 이거 사드랑 설치한 이유가 미사일이 쐈을 때 그때 미사일을 쏘자마자 요격하려고 하는 거고 네. 쐈을 때 그 각도나 방향을 보려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TBR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종말 단계를 그러니까 미사일이 떨어질 때 요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 레이더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항반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미사일은 TBR 그 레이더인데 그거는 6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미사일을 얘기하는 네. 거지 그 레이더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니, 이게- 사드가 총 그 아니 레이더입니다. 버스로 4대가 있잖아요. 네. 그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레이더가 종류가 FBR이랑 TBR이 있는데 TBR 레이더를 하면은 그 600km밖에 보지 못합니다. 근데 말한 것처럼 미국이 각도를 바꿀 수 있고 FBR이랑 TBR 그거를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를 사드를 이용해서 중국을 볼 수 있는 것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레이더가 그게 범위가 1000km거든요. 네. 그럼 이지스함만 서해에 뛰어나도 중국에 있는 건 사실상 다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해양하고 네. 이제 지상하고는 다른 얘기고. 근데 또 하나를 여기서 네. 붙이자면 이게 한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미 패트리엇 시스템이 네. 있어갖고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쏘면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드는 네. 대기로 벗어났다가 내려와서 종말 단계라는 게 대기를 벗어나서 내려올 때를 종말이라고 하니까 네. 그럼 대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북한이 대기까지 쏘려갖고 서울로 발사를 하겠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진짜 조사 많이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일단은 일단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패트리엇 미사일은 최대한 높이가 할 수 있는 높이가 15km밖에 안 돼요. 하늘 높이로요. 그리고 사실 그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되게 낙후됐기 때문에 시설이 그리고 그 요격률이 상당히 낮죠. 네, 명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설치함으로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커버할 수 없는 좀 위쪽 그 고도를 말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사드가 커버하는 높이가 보시면 최소 사드가 그 작전 유효 교도가 40km에서 150km예요. 총 하늘로. 네. 그러면 근데 북한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조준하고 있는 미사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스커드 B, 스커드 C, 그리고 노동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들을 보면 이제 미사일들의 그 재력을 보면은 스커드 B 같은 경우는 고도가 93.1km, 그리고 스커드 C 같은 경우는 145.1km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 사드의 그 고도에 들어오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네. 봤는데 그 미사일들이 세 개를 네. 우리가 패트리엇 미사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북한이 그렇게 높이 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왜냐면 고도 이상으로 쏘려고 하는 거는 레이더상을 피해서 내려오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대륙을 지나거나 해야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나라를 친다 그러면 고도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비행 특성이란 게 이 미사일의 재원이란 게 북한이 이 미사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ICBM을 네. 우리 대한민국까지 날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ICBM을 날릴 거면 저기 다른 나라에 날리지. 그렇죠. 그러면 이 ICBM이 아닌 미사일로 할 때 우리가 사드라는 게 ICBM을 막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ICBM은 보통 근데- 고도가 4km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으로 ICBM을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ICBM은 안 쏘죠. 근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사드가 필요 네.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진행자로서 하나 질문해요. 네. 왜 북한이 왜 ICBM을 한국에 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봤을 때 거기 자원과 이런 미사일이 있는데 그 미사일을 여기 한국으로 만약에 요격을 할 거면 다른 더 값싸고 더 다른 걸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저기 딴 먼 나라에 쏠려 있는 미사일을 한국으로 쏘면 그 다음부터 쏠 미사일 근데 쏘고 그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ICBM을 그 ICBM은 이제 장거리를 쏘기 위해 그렇죠. 대륙탄이 네, 원래 대륙탄인데 그러니까 대륙탄을 네. 앞에서 쏠 필요는 저 없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북한이 날리는 ICBM을 요격하려는 게 아니라 스커드나 노동처럼 탄도미사일을 근데 이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아마 이 탄도에다가 핵탄두를 넣을 수 있다는 기술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ICBM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하고 있는 스커드나 노동 그런 단거리 그런 탄도미사일을 갖고 겨냥한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똑같은 얘기 하니까 제가 네. 좀 제 마무리를 짓자면 네. 굳이 저기에서 ICBM이라는 게 좀
과다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이 기술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특히 북한이라는 나라를 상대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자면 네. 지금 로키드 마운틴에서 이제 우리 사드를 만드는데 로키드 마운틴에서도 지금 사드를 만들고 있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기술적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 사드를 만들어서 한국에 배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괌에 있는 거를 끌어와서 한국에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지금 기술력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 꼭 기술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굳이 이렇게 제대로 된 사드도 아닌데 그걸 굳이 이렇게 시간을 당겨서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설치를 해야 되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제가 그럼 한마디로 드려요. 이게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사드 배치가 나온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배치됐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핵실험할 때 중국이 북한의 빅브라더답게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행동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그 카드를 끌어온 거예요. 아, 좋은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어갖고 한다. 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더 자극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자극이 아니라 그건 안보가 걸렸는데 일단은 그 사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커버할 수가 없는 그거를 커버를 해줍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굉장히 그 사정거리가 낮아요. 그보다 조금 높은 고도를 커버해주는 게 사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그 패트리어트만 우리가 너무 의존하기 힘든 패트리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해놔가지고 패트리어트가 사드로 먼저 미사일을 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패트리어트로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험을 더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건 아직 사드의 그런 기술력이 100%가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거를 들으려면은 그거를 좀 보완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정말 인정하는 바인데, 근데 이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명분이니까 중국이 그냥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드 가지고 그냥 자극받는 척을 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렇게 내용하고 레이더 중국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이 심양 그리고 요동반도 이쪽에 그 리아오닝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있는 대한민국 정보를 캐기 위한 또 일본 정보를 캐기 위한 그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은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왜 저희를 함부로 남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레이더 하지 마라, 사드 배치하지 마라 이러는데 왜 중국은 그러면은 왜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을 왜 마음대로 보고 있는 거죠? 좀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 답변하기 전에 좀 우리 다 인지하는 사실이지만 되게 한국이 힘든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거기에 있는 그 해안권 그리고 해공권은 각자 나라들이 자기네가 이 정도라고 그어요 선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직접 정해주는 나라는 미국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반론을 하시고 어쩌고 해도 미국이 결국 미국한테 컨펌을 받아갖고 한국의 거기 해양권이 결정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아시아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거기에 해양권을 우리가 한국이 무리하게 저번에 그때 3년 전인가 그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인정을 해줬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응하는 거는 또 당연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있는 일은 우리 손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긋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들어갔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 빼고 주변에 있는 나라 너네 이렇게 그어라고밖에 해줄 수 없는 게 우리 좀 슬픈 현실이죠. 근데 우리 디베이트가 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만큼 세지가 못하니까 중국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네, 그렇죠. 아까 하신 말씀에 답변은 거의 대부분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사드 문제고 일단 이 한중일 이 문제 자체는 사실 힘다리기죠. 힘 줄다리기 이 사이에 우리 한국이 껴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일단 위치적으로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진영 논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드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중국한테 큰 자극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럼 어떻게 보면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한테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내정 그거를 명백한 저희가 이제 내정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안보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내정 간섭이 아니라 이거는 동맹으로서 하는 그렇죠. 거죠. 동맹 관계를 네. 하죠. 근데 그리고 중국은 북한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전쟁이 나면은 중국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한 중문 그렇게 군사 협약을 뭐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 중에는 뭐 한미 상호 방호 조약도 있고 안보적으로는 뭐 같이 나라를 지키는 서로 지키는 관계라서 뭐 중국하고 단순한 비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보를 사드로 얘기해서 좀 했는데 그걸 제가 좀 마무리하자면 저의 의견을 얘기하자면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사드라는 게 그렇게 아주 큰 자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큰 자격이라면 더 큰 레이더를 저 배갖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건수를 던져주는 것만 맞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중국 내 침투를 해갖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쵸. 상황은 근데 아닌 걸 알면서도 태클을 걸 거면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저기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던져줘야 되나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안보 딜레마라고 해서 한쪽의 안보를 계속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대쪽도 저걸 막기 위해서 키워야 되고 그러다면 이제 더 키우는 이제 밀리터리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직접 전쟁을 안 하더라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니까 되게 우리가 미국을 지금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할게요. 저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좀 중간으로 잘 가서 이 두 나라의 싸움을 좀 우리나라 아니고 외적인 데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사드 같은 것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럼 사실 근거리 외교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근거리 외교를 하는 그러니까 뭐 미국 편에도 완벽하게 쓰지 않고 중국 편에도 완벽하게 쓰지 않고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한다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하죠. 그게 제일 아이디어하죠. 그런데 사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랬고 사실 노태우 대통령도 국방정책도 그랬고 사실 근데 그게 성공을 못하거든요. 왜냐 저희가 뭐 이렇게 성민 씨가 얘기하신 것도 사실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일본과 동등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됐을 때는 그런 외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힘이 굉장히 센 나라예요. 그런데 이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죠. 극동아시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굉장히보다는 비교적 약하죠. 아니 근데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를 보면 굉장히 네. 약한 나라죠. 러시아, 예, 러시아, 그렇죠. 중국, 북한, 일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나라는 제가 보기에 이런 그런 강대국은 맞지만 대국의 외교 정책은 저희 나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쵸. 저희 나라가 추구할 방식은 뭐 우리나라. 스위스나 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스위스 말고 또 어떤 나라였냐 그런 거. 중도를 지키는 게? 네, 그러니까 좁게 중도는 지키지 않는데 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스위스라고 뭐랄까요? 말씀하시면 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슴도치나 아니면은 뭐 스컹크 이런 거. 뭐죠 이거? 근데 북한이 고슴도치 아닌가요? 아니. 북한이 고슴도치죠. 아니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나는 너네 다 쏘겠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북한은 그런 이성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가스통 아닌가요? 가스통? 어버이연합 아닌가요? 어버이연합.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이익을 하되 저는 확실한 선에서는 미국의 편에 서는 게 맞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큰 그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마디만 할게요. 왜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렇게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민족을 침략의 대상으로 맞죠. 침략의 대상과 그 고통을 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살짝 지금 사드랑 다른 주제로 나가기 위해서 이거 살짝 끊는데 그 한반도 역사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따지면. 네, 그래서 근데 일본을 뺄 수가 일본 없죠. 뺄수 없죠. 네. 그 일제 강점기를 뺀다면은 그러면은 그 역사적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민기 씨나 상훈 씨가 이제 미국과 더 가까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그 역사를 토대로 그러니까 상민 씨랑 그 철호 씨는 역사를 토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중국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은 저희 나라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라고. 저희 나라는 틀린 우리나라, 네.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에는
중국은 항상 북한을 지금 저희 나라로 치는 가정하에서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바로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저희 나라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와 국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6.25 전쟁 때 누가 우리 편에 섰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도와서 우리나라 군인 민간인보다 이게 희생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5만 명이 죽었죠. 그렇죠. 미군이요. 그 정도로 지킨 나라인데 제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과 우리는 어차피 국경 통일이 되고 뭐가 되더라도 영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사실상 그 냉전 시대의 그 아이디올로지, 저희 자유민주주의에 섰다는 이유만으로도 저희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큰 그게 아닌가.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데올로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근데 그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를 들고 나오자면 지금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얘기는 접어두는 걸로 하고, 일단 역사적으로나 일단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대한민국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근데 하지만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도움이 됐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를 하나의 툴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 아시아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그 패권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챙기기도 했고요. 그렇죠. 사실 미국의 그 원조한 나라 중에 제일 성공한 모델 국가가 사실 한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도와줘서 성공한 나라. 네. 근데 지금 일단 대세를 따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대세가 이미 떠났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뜨고 있는 나라이면 일단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보 정책적으로는 미국 쪽과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는 군필자로서 미국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다 보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생기기도 하죠. 북한에 대한 거는 이미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군필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경제적인 이슈를 따지자면 오히려 한국하고 미국은 조금 경쟁 구도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끝내자면, 그리고 파트너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중국과 파트너를 지금은 가지는 게 좀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에는 한국의 위치 스탠스 자체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만 해도 네. 방금 일단은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신 걸 먼저 좀 첫 번째로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아까 말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나라를 도와주는 그거는 철저하게 자신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근데 저희가 미국이랑 군사적인 동맹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 지금 21세기에서 군사적인 동맹 관계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큰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법에 따르면은 셀프 디펜스라고,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그 동맹국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랑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전쟁 억제력을 엄청나게 억제할 거고,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은, 좀 지금 우리가 중국 경제에 정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의 정말 큰 부분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 중에 70%가 중간재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완성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재료를 만들어서 주면은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걸 핸드폰을 만들든 뭘 만들든. 근데 중국이 요즘에 그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있어요. 중국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처음에는 막 임금도 되게 싸고 그랬는데 임금도 되게 올라가고, 지금은 네. 이미 다른 베트남이나 베트남으로 이미 요새 발전도 올라가고, 중국이 이제 환경 규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 그런 투자를 많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투자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기술에 투자해서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중국이랑 경제 그런 의존을 하려도 이제는 중간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천연자원 없으니까 우리가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를 만들어서 완성한 물건을 건가? 아니면 중국 말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개척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뜨고 따지면은 이제 그것도 저는 그게 길지 않다. 우리나라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은 중국의 기대하기 의존할 힘들다. 날도 그렇게 멀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말이에요. 저 한마디만 드려도 되나요? 네. 아까 철호 씨가 사실 한국하고 경쟁하는 상대는 미국의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거기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사실 한국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삼성하면 애플, 뭐 현대하면은 뭐 GM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은 셀러가 아니죠. 바이어죠. 네, 바이어죠. 그렇죠.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큰 것도 바이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바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그 주력 수출 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전자기기, 뭐 조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다 따라잡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경제가 성장을 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 바이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내수.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딱 한마디만 더 해드릴까요? 이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나 미국은 어느 정도 경제가 됐을 때 저희 기업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희 마켓 자체를 오픈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든 뭐 콩고 기업이든 어디 기업이든 와서 한국이라는 마켓 안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웨이보라 그러죠. 그다음에 알리바바, 뭐 그다음에 그 텅신이 뭐죠? 그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큰 이유가 뭡니까? 중국 정부에서 미국의 유명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다 막아놨고 자기네들 그 국산 애국을 약간 하면서 자기네 기업을 살리고 외국 기업을 못 들어오게 하는 좀 비현실적인 그런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걸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가 않죠. 그럼 불공정한 거래로 저는 성공한 대기업이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약간 이런 식입니다. 뭐 경제 얘기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상식적이나 뭐다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미국식 캐피털리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이제 경제 이론적이니까 크게 터치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중국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캐피털리즘 다음에 올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혹은 그냥 상반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을 수 있죠. 캐피털리즘인 나라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서 좀 두고 봐야 된다. 기준을 가져야 돼. 시작점을. 근데 요즘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요즘에 하나가 좀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중국이 한 3달 전인가요? 중국 상해 마켓이 붕괴됐을 때 중국 인민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때려부었어요. 네, 그렇죠. 한 달간 계속 돈을 때려부었는데 그게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경제는 자본주의인데 이게 경제 자본주의를 하는데 이게 애매한데 이게 진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서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되게 안 좋은 비교라고 생각하는 게 비교가 아니라 좋은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2008년에 미국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죠. 달러 찍어냈죠. 그리고 나서 일본도 찍어냈죠. 2008년서부터 5년 동안 달러를 찍어내고 5년 후에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켓이 크래시가 됐을 때 아직 역사적으로 너무 짧죠. 그렇죠. 마켓이 크래시가 됐을 때 크래시된 게 40%밖에 안 됐어요. 아니 40%가 6개월 전 포인트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쭉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갔는데 이제 중국이니까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좋은 건 그건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알아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좀 더 강한 이제 government이 인플루언스가 돼갖고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을 우리 캐피털리즘에 있는 무슨 방법으로 중국을 어플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청자 그 질문이 들어올 만하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양쪽에 보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한물 갔다. 90년대가 최전성기였고 지금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부채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한계가 왔다 이런 측의 주장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붕괴론이 또 있어요. 중국에는 이제 문제점이 공산당 1인 체제 그리고 이제 이름뿐인 소수민족 그리고 또
이 경제 관련 이런 면들을 보면서 이제 중국 경제 거품이다. 네, 일단 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 어느 쪽을 더 이제 친밀하게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뭐 마무리 질문. 네, 마무리. 오케이. 이렇게 네, 마무리 네. 짓기에는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질문이 방대한데 네. 한 번에 이게 딱 들어오지가 않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모든 뭐라고 할까요? 중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나오고 자라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의 국가가 먼저인지 당이 먼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저도 근데 한마디만 하면 철호 형 말이 맞는 게 저희 대한민국이 바로 중국 옆에 있으면서 너무 서방색의 안경을 끼고 중국에 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자체가 중국산이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짝퉁이다. 사실 그건 미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굉장히 동일한 시선이고 사실 지금 북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강남보다 좋아요. 사실. 띵호가. 맞아요. 강남보다 훨씬 좋고 상하이만 가도. 네네네. 지금 걔네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는 이미 의문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발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미국하고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은 아니잖아요. 일본은 이미 끝났죠. 미국의 대전. 굉장히 됐죠. 말씀 좀 조심해. 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G2잖아요. 사실 G2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도 미국하고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어디 있겠어요, 사실. 중국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좀 더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중국에 대해서 비호적으로 가서는 대외적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중국이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중국이 붕괴할 가능성이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미국에는 없나요? 뭐 어디에는 없나요?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인재가 굉장히 많고 일단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얘기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칸에 박힌 얘기라서 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 역사가 얼마나 굉장히 긴데 나라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를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일단 생각이고 그럼 먼저 하실까요? 네, 먼저 한번. 네. 저는 그러면은 아까 미국의 위기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G2 얘기도 나오고 중국한테 따라잡힌 게 아닌가. 뭐 경제 할 때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군사력 면에서는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군사력 면에서는 아직도 미국을 따라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을 따라잡았다가 아니라 그렇죠. 상대할 나라는 지금은 근데 군사력을 봐도 미국으로 상대할 나라는 없습니다. 뭐 러시아 뭐 어떻게 모르지만은 뭐 핵무기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항공 미국 7개인가 8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안 하는 이상. 항공모함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중국이 얼마 전에 막 스텔스 개발 전투 개발해서 하는데 네. 그건 뭐 미국이 60년대 이미 해놓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근데 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좀 미국이랑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을 대결을 구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고 생각 같은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 관계거든요. 그렇죠. 인터디펜던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 뭐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은 미국 경제가 많이 벌리면 달러는 다 종이 조각이 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미국이 중국의 최대의 바이어고 그래서 경제가 뭐 G2라는 말이 통일될 수는 있겠으나 서로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경쟁 구도로 보기 힘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안보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지만 중국은 항상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오랑캐잖아요.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죠. 아직도 그런 중앙 사상이 막 그렇게 옛날처럼 만개하진 않지만은 분명히 그게 중국인들의 뭐 제가 중국인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은 없을 수가 없다면 특히 정치인들한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를 이제 정복의 대상이나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을 아무래도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면에서는 우리가 잘 현명하게 중립 외교를 펼치되 안보 면에서는 조금 이제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네. 소민 씨.
뭐 솔직히 제 생각은 미국 경제가 좋냐 안 좋냐, 중국이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솔직히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우리 팩터가 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어차피 지금은 그로잉 이코노미인 차이나를 거기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버는 거고, 그다음에 망하기 시작하면 그때 돈 빼면 되고, 그게 지금 현 캐피털리즘의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망할 거다 안 망할 거다, 그거는 이제 저기 똑똑하신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냥 돈 벌고 해주실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쪽 경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망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 답변을 하면서 하자면, 제가 익샘플 하나, 옛날 미국의 익샘플 하나 들고 싶은데요. 옛날에 미국에 이제 케네디가 있을 때는 미국이 소비에트에 비해서 강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닉슨 때가 오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 국력이 소비에트보다 약하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중국과의 외교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닉슨이 중국 가고 중국 방문하면서 이제 외교를 틀면서 러시아하고도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콜드워를 미국이 헤쳐나가는 방법이었던 거죠. 한쪽 파워에 휩쓸리지 않고 중간에 있어갖고, 그 중간에서 매체를 하면서 둘이 싸우게도 하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둘이 협력하게 해주면서 이제 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헤쳐났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그 당시에 미국만큼 세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니까 갑자기 미국이 와서 우리 사드 이날까지 할 거냐 말 거냐 통보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서 있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과 손잡는 건 쉬운 거예요. 쉬운 외교예요. 그냥 중국 포기하고 미국하고 쉬운 거야.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방법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얻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쉽게 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모르는 거죠. 어떤 딜이 있었는지. 하지만 현 정부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답변을 하면서 그냥 저는 말을 할게요. 저는 너무 쉽게 포기했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친중 정책은 다 하고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에게 분명하게 저희 편에 서달라는 구애를 끝까지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시진핑은 북한 4차 핵실험인가요? 미사일인가요? 그거 끝나고 한 달 동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이거는 정말 중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그 중국 레버리지론이죠. 그 통일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만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완벽하게 나간 거예요. 이미 빗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은 이제는 붙어야 된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아예,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로 아시아 중국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 나라가 여기서 약간이라도 좀 나가는 그런 형세를 보이면 저희 나라가 아니고 딴 나라를 낄 수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네. 호주나 딴 나라가 충분히 저희 나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남아에도 많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 다만 중국이,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망하거나 뭐 크게 망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적 이익은 충분히 취하겠죠. 그러나 안보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과는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럼 우리 전부 다 같은 일단 스탠스네요. 안보는 비슷하죠. 안보는 미국으로 따라가되 경제는 중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잘 안 되길 원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사실 이런 모든 논쟁이 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쟤는 미국 사람이냐, 쟤는 뭐 중국. 중국의 개냐, 중국의 그렇죠. 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뭐 정확하면 여러분, 저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저 이제 군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필승. 주석. 다시 말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오늘 방송은 그 안보, 경제 중심으로 이제 대중 관계 그리고 대미 관계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줄평 모두 한 줄평 한 마디씩. 네, 어느 분부터? 제가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저는 항상 한 줄 평하면은 좀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을 말하는데요. 오늘도 작은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열심히 제일 준비해온 게 사드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여러분 사드에 대한 이런 논쟁이 많이 안 끝났는데 혹시 사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팩트를 원하신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사드 팩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리고 한마디, 사드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제가 할까요? 네. 홍준평? 중국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보가 없고 나라가 없으면 경제는 없어요. 전형적인 보수주의. 나라가 없는데 경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짧게 해서 외교가 어렵다고 쉽게 가지 말자. 저는 일단 아까 처음 했던 거랑 똑같은 스텝으로 중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말고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말자.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끝내면서 그 세포라 상품권 추첨을 할 예정이에요. 네, 저번 주에 했던 거요. 네, 저번 주에 했던 거. 승찬 씨가 이제 세포라 상품권 추천을 하고 이제 곧 드릴 예정인데 100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에 있던 김승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지금 네네 계속 말씀하세요. 얼굴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상황이 오늘은 제가 상황이 아니라 상황 좋아. 왜 공격적이세요? 사드는 방어용. 이쪽은 사드가 아니시네. 네네 여러분 자 이제 이런 좀 지치셨죠? 얼굴 안 볼게요. 자 그럼 또 저 보고 싶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페이지 라이크 눌러주신 분들 중에 저희를 제외한 분들을 모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왔네요. 네 이제 저는 정말로 공정하게 추천합니다. 자 국장님 제가 추천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르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누르시겠습니다. 국장 손가락은 다르니까요. 네, 이 세 손으로 추첨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서건일 한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 한국에 계신 분이요. 일단은 추첨이 되셨으니까요. 일단 서권일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며칠 내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 뭐 한국에 계셔서 셰포라 상품권을 받기 힘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가정 하에 네 일단 그래서 일단 서건일님이 1순위이십니다. 연락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 분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상 씨가. 근데 네. 지금 이거 안 보시는 분이면 드려야 되나? 지금 보셔야 되는데. 제 방송 아니, 강수정님 혹시 강수정님 아는 분 계신가요? 우리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 볼 거라는 가정하에. 네. 수익나는 글로벌 매체. 네, 일단 2순위는 강수정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서건일님, 강수정님 그리고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3순위까지 가겠습니다. 3순위까지 갔다가 만약에 안 되시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다시 하면 미루겠습니다. 3순위면 다음. 네, 3순위는 강진호님. 근데 저희 댓글 단 사람도 민긴 씨가 한다고 하지 그거는 다음 주에 홍민기 씨가 진짜 추첨하시는 걸로. 저는 금액을 말한 적이 없지만 홍민기 씨는 30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건 1순위 서건일 씨. 2순위 서건일님, 강수정님, 강진호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각하세요, 댓글라. 예. 네, 저희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송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님. 뭐 방송 끝난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우리 시일감이었습니다. 우리 하는 그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 시간이요. 수고하셨습니다.